재테크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전반적인 재테크를 다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5월 둘째 주 시작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연금 계좌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 연금 계좌 안에서 어떤 상품을 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받은 제가 충격적인 이 내용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메일 중에 하나인데요. 33살인데 2억을 모으셨나 봅니다. 이제 배당 투자로 바꾸고 싶어서 문의를 드린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300만원씩 4년을 투자했을 경우에 원금만 보통 이제 28살, 29살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취직을 하니까 300만원씩 4년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는 원금이 1억 4,400이에요. 근데 가능합니다. 충분히. 근데 300만원씩 모아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이게 1억을 모아놓으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모으면 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 7년 모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숫자가 거의 셀 수가 없을 만큼 불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1억을 모아야 된다라는 이유는 중위값이 544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번에 나온 통계적인 측면에서 가구 총소득이라고는 합니다. 한 사람당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 총소득이다 보니까 기혼자는 본인하고 배우자고 미혼은 본인입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가구의 소득이 자꾸 늘어나는데, 일단 544만원을 벌어들여야 정상적인 뭐 중간값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연봉으로는 4년 만에 가능합니다. 일단 1억을 모으는데 현실적인 기간을 보면 10만원을 모으면 답 없습니다. 81년을 모아야 되고요. 30만원 모으는 거 뭐 알바해서 모으는 거 정도는 가능할 텐데, 일단 50만원, 100만원 밑으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1억을 모은다, 만약에 100만원씩 8년을 저축하는데 30살에 취직을 해서 8년을 모아서 38살에 1억을 모았다. 글쎄요, 서울권에서는 좀 힘든 삶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200만원을 모아볼게요. 왜냐면 이제 200만원은 제가 보기 현실적으로도 가능해요.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은 200만원 플러스 알파로 가능할 텐데, 자, 원금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4년 안에 1억을 모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숫자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걸 보고 충격받았는데, 4년 여러분들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근데 200만원씩 모으면 1년에 2,400만원씩 모이게 되고, 재테크를 조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건데, 재테크를 못 한다라는 그냥 계속해서 안전하게 원금을 늘려서 이자를 많이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300만원까지 늘리게 되면은 2.7년이면 1억이 모입니다. 여러분들 1억을 모으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이 숫자를 보고 정리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자, 500만원을 만약에 모을 수 있다 하면은 1.5년밖에 안 걸리는 숫자입니다. 뭐 재테크를 하면서 좀 불려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을 보면 제 저축은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코인과 레버리지, 해외 선물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근데 인생을 걸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 3년, 4년 모아놓고 한 번에 무너지게 되면은 뭐 플러스가 달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인생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하드 모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뭐 부분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쉽지 않다. 결혼 로또도 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현실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루에 15,000원씩 벌고 있습니다. 새해 후로는 16,000원 발행함 소개를 드리면서 이자가 매일 늘어나는 일복리 형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세금을 떼고 나면은 1억 9,900시드라고 하지만 13,834원? 13,835원? 13,836원이에요. 저 현실적으로 보면 2억 시드일 경우에 한 달에 50만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15,000원씩 들어오면 좋죠. 밥 먹고, 뭐, 커피 한잔 마시고 해도 살 수 있습니다. 1년에 600만원이 그냥 이제 안전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지만 시드가 2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시드가 2,000이다 라고 하면은 한 달에 5만원 들어와요. 한 달에 5만원이요. 이게 1,500원씩, 1,300원씩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현타가 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얘는 이 금리가 3%이기 때문에. 일복리라고 해도 3%고, 실제로는 지금은 2.9%로 떨어졌어요. 일복리가,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이 시드 자체가 커야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200만원 가지고 CMA 발행어음 형태로 해볼게요 하면 한 달에 5,000원 들어옵니다. 하루에 130원 들어오는 거고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4%와 8%의 차이는 4% 단리 그리고 8%의 월복리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들 8% 월복리가 어딨냐라는 것을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있어요. 자, 그리고 4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간에 200만원씩 투자했을 경우에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200만원은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 좀 줄이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갈 수 있는데
4년 모아봤자 이자가 820만 원밖에 안 되고 세전으로 하면은 1억 4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근데 8% 월복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계속해서 200만 원씩을 모으면 원금은 똑같아요. 근데 이자가 1,700으로 늘어나고요. 세전은 1억 1,3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물론 원금이 조금 더 이 위에 거에 대해서 불안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거를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재테크의 기본이다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움직이느냐를 잘 판단하고 움직였을 때 더 사야 되는지 혹은 이제 팔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일단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0만 원씩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4년 차이가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거의 900 얼마인데요. 거의 1년에 20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200만 원을 모으려면은 또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자, 결국 속도 차이인 겁니다. 속도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보냐면은, 10%로 1억을 모은다라고 봤을 때, 왜냐면 여러분들 7년 만에 7년 만에 그 시드가 2배가 되는 그 마법 아시죠? 만약에 이런 힘든 시절을 버틴 다음에 1억을 모았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재테크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가지고 고민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자, 4년마다 1,690만 원씩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1억은 1억이고요. 이자가 4%입니다. 얘는 1억이고요. 이자가 10%입니다. 보면은 4%가 늘어나서 400만 원을 이제 기말 현금 흐름에 합쳐서 이제 다음 연도에 시드가 되는 거죠. 세금은 제하지 않았습니다. 1억 8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1억 800만 원이 시드가 돼서 이제 1억 1200이 시드가 돼서 4년 동안은 1억 1600이 어쨌든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1억 1600이. 자, 근데 10% 여러분 만약에 보신다 하신 다음에 10%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1억이 10% 되면 1,100만 원이죠. 1억 1000이죠. 1억 1000이 늘어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3년에 1억 2100. 그 다음 이자까지 붙게 되면 1억 3300. 4년 차에는 1억 4600이 되는 겁니다. 단순 비교를 해봐도 3천만 원 차이가 나고요. 이 상태로 3년을 더 안정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금하고 그 다음에 월복리를 투자하게 되면 6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거의.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때부터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30살이면은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 40, 50 되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4년이 있으면 얘는 1억을 더 모으려면은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2억을 모아야 되는데 1억 4,600만 원이 이미 4년 만에 쌓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1억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속도가 빨라져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걸 도와주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연금계좌입니다. IRP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연금계좌인데 저는 사실상 연금계좌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왜냐면 저희 증권사에서는 프로모션이 계속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와라 혹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는 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발행어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른 증권사에 있지만 KB 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진짜 마음 아프고 한투가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 한도, 그다음 IRP는 300만 원까지 해서 총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은 16.5% 세액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 때 다음 연도 2월 달에 보너스로 148만 5천 원을 주는 거죠. 자, 만약에 연봉이 5,5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똑같이 연금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똑같지만 세액공제에 대한 그 한도가, 세액공제에 대한 과세율이 달라져서 세액공제율이 달라져서 얘는 16.5%나 주지만 얘는 13.2%를 줍니다. 그래서 110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IRP까지 하지 않고 연금계좌만 1년에 600만 원 넣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 정도, 그 다음 79만 원 정도가 플러스 알파로 들어온다는 거죠. 얘는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중단을 해지하시더라도 받은 것만 그대로 토해내면 되거든요. 기타소득세로 16.5%를 만약에 여기 중도해지할 때는 여기 16.5%만 내면 됩니다. 근데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만 세액공제를 받는데 마찬가지로 해지하게 되면 16.5%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강제적으로 장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인이 되는 거고, 물론 이 이후에는 5.5%, 뭐 4.4%로 불이가 되니까 실제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는 이제 그 부분들은 나라에서 늙어서 죽지 마라, 이 돈 받아서 열심히 살아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월 200만 원씩 저축을 꾸준하게 하고 이 연금계좌까지 통해서 하게 되면은 플러스 세액공제까지 플러스로 나타난다라는 부분이고, 맥스인 경우에 최소로 잡았을 때도 연 110만 원 이상은 한 번 더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까지 또 다 연금 계좌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세금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는 세금까지도 플러스 알파로 바로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의 가치 아까 말씀드렸죠. 시드가 많이 있으면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시드를 끌어모으자라는 게 일단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하이라이트이다 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원금보장형 ETF나 혹은 투자형인데 이걸 도와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향이 달라지겠죠. 저희가 이제 증권사에 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묻고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바로 이 당신의 성향은 어떠한 성향입니까? 인거든요. 안정적인 성향입니까? 아니면 나는 돈을 좀 잃어도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성향을 고르는 게 가장 먼저인데 나는 죽어도 안정적인 성향이다 하면은 무조건 5% 이상의 예금 적금 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7대3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5% 이상은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5% 이상은. 그리고 만약에 난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 이상은 많아요. 여러분들 요새 최근에 코인 같은 거 아니더라도 10% 이상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가 사실 여기가 좀 체크 포인트인데 연 6% 이상은 배당과 금리 투자 위주로 충분히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금에 연금에 들어가는 것들은 ETF로 어느 정도 해놓고 나머지의 20% 혹은 30%까지는 공격적으로 나스닥이나 아니면 개별 주식들을 투자를 해야 돼서 해서 그런 그 시드를 늘리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ETF가 QQQ입니다. 나스닥에 투자하는 QQQ이고요. 주가의 변동폭은 큰 편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향후 10년 동안 그 이상의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제가 뒤에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연 6% 이상의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내용은 예금과 알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ETF는 슈드. 여러분들 아직 모르셨다는 분들은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슈드랑 그다음에 이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바뀌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상품들은 조금 요 포트폴리오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이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건데 자, 복리의 힘을 노리는 거고 얘는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입니다. 자, 국내 투자 먼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 제가 그 멤버십 커뮤니티에다가 드리는 글들이에요. 회원 전용이라고 해서 이거 보시면 하루에 80% 올랐습니다. 물론 시작가가 한 30%대였기 때문에 약 실제로 보면 50% 오른 거긴 한데 이렇게 한번 먹어버리면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나는 뭐 예금 3% 4% 진짜 뭐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실제로 시드가 1, 2억 그 다음에 뭐 한 4, 5억 돼버리면 이거 못 넣습니다. 이거 80%가 수익 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8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제가 이 HD 솔루션 마리 솔루션에 관련돼서 자료를 많이 해보고 방송까지 올려서 무조건 시초가에 사라고 한 이유도 이 상품이 이 주식 괜찮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시자라는 거였고, 물론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시드가 너무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못합니다. 요런 이 상품 성격의 주식이 있고 나머지는 이 RP가 있는 거죠. RP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퍼처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재투자 약정을 맺은 상태로 다시 샀지만 언제든지 다시 팔 수 있겠다라는 그런 증권사와의 약정을 맺은 이제 그런 상품입니다. 자,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요, 예금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가 일단 낮아요. 심지어 낮은데도 연 최고 3.9, 3.1 기본 해놓고도 어려워요, 엄청. 여기 보시면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이런 데 해가지고 어디 무슨 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 전전월까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에 이자가 우대금리가 반영되고, 하여튼 일단 보기만 해도 짜증납니다. 일단 예금은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금을 보겠다. 적금은 금리가 높겠네라고 봤는데 높아요, 실제로도.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 전기 사용량 대비해서 뭐 전기 사용량 절감 횟수가 3회 일단 끝났습니다. 여기서 예적금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시드가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하는 상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거 모르고 있다가 난 13%에 하다가 이제 1%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CMA에 대한 조건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도 좀 예금 적금에 비하면 되게 쉬운 형태들이 많이 있는 거죠. 보시면은 3.6의 CMA, 나머지 3.55, 뭐 기간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그 절대값 자체가 높아요. 근데 예금 적금하고는 달리 일단 뭐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자, 우리원 CMA 노토형 같은 경우는 3.6% 금리, 제가 지금으로 봤을 때 원금 보장이 되는, 원리금 보장이 되는 가장 좋은 CMA 3.6%, 그리고 월복리 형태, 다음 달 5일에 이자가 지급되고 그거 합쳐가지고
연까지 보유했을 경우에 3.6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인데, 이제 문제는 얘는 1,000만 원까지가 한도이고 1,000만 원 넘어가면 3.2%다라고 해서 약간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그냥 신경 안 쓰고 3%에다가 그냥 넣어놓을 거면 CMA 발행어음이 좋은데요. 그래서 발행어음이 도대체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발행어음은 이 CMA의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MMW나 RP, MMF 다 많이 했었지만, MMF는 이제 국공채 들어가는 이제 머니마켓 펀드에 들어가는 실적 수준, 그 시중 금리 수준의 실적 배당이고, RP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RP는 금리가 좀 낮아요, 여러분들. 대신 MMW는 금리가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0.1% 정도 될 수가 있고요.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0.1 정도를 감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얘는 제가 그 2년 전쯤에 현직에 있을 때 그 레고랜드 사태 아시죠, 혹시? 그 레고랜드 전단체 돈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 레고랜드가 강원도지사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채권들이. 근데 여기 머니마켓, 그 MMW는 채권 운용용 랩이라 그래서 이 안에 채권들을 담아요, 채권들을. 국공채 담는 게 아니라 회사채, 뭐 한국전력, 뭐 그다음에 뭐 현대, 뭐 SK 뭐 이런 거 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등급의 채권 담긴 하지만 갑자기 돈을 확 빼버리면은 이 채권이 순간적으로 물량이 없어가지고 못 빼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2달 동안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MMW는 저는 거둬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MMW는 0.1% 하려다가 속썩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잘 없겠지만 이제 0.1% 더 하려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는 추천을 안 드리고요. 이 발행어음이라는 거예요. 발행어음도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발행사가 직접 발행하고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매일 재투자가 되는 일복리 형태, 그다음 월복리 형태가 있습니다. 증권사가 보증하는 형태인데, 증권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우량회사만 가능해요. 자기자본 규모가 4조가 넘어야 됩니다. 한투랑 NH, KB, 미래셋,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 증권사가 망한다? 그러면 사실상 뭐 거의 뭐 디폴트라고 봅니다. 자, 발행어음은 일단 금융위가 인가를 해줘야 되고요. 적립형은 일단 최초 금리가 만기까지 가는 형태, 그리고 최초 매수 금액도 고정되는 형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CMA 금리가 3.5%다 하면서 좋다고 들어갔는데 한 3개월 뒤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즉시 떨어져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적립형은 혹은 예치형은 금리가 안 떨어지고 1년 동안 유지된다. 수시형은 요 상태가 된다. 일본이 재투자가 되고 장점이 있지만 금리는 전까지만 유효하다 내용. 그래서 MMW나 요 RP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행어음도 안전해요, 여러분들. 이증권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시는데 다시 재매수, 재매도 조건으로 선택하시는 거, 셋 다 원금 보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MA 발행어음은 미래나 NH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KB도 지금은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특판 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특판은 나오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투는 3.3% 금리가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진짜 높아요. 진짜 높습니다. 다른 데랑 비교해서 조건도 좋고요. 정액 적립식으로 할 경우에는 월 1,000만 원 적립할 수 있고 연간 1억 2천 적립할 수 있는데 무려 5%나 줍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 저축하실 수 있는 분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월에 일단 제일 신경 안 쓰고 5% 받을 수 있는 건 일단 한투로 끝났습니다. 한투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고 발행음을 원래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최근에 발행음 올리면은, 제가 원래 주식 유튜버인데 주식 유튜버 해봐야 1,000, 2,000 조회수 나오는데 이거는 막 12,000, 3만까지도 나옵니다. 발행어음도 아마 증권사에서도 내부에서도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아마 제 방송 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메리트가 있는 거에 비해서 소문이 많이 안 났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4%는 요거는 거치형이기 때문에 금액이 3억이 1억이 넘어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적립식은 5%, 4대 증권사 중 최강이고 1,000만 원까지 한도, 월 적립 한도가요. 중도해지 페널티는 8회차 이하로 중도해지 하실 경우에는 무려 여기서 70%나 줍니다. 3.5% 다 주기 때문에 중도해지도 가능한데 페널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구간에서 가장 유리하다. 여기서 IBK라고 써놓은 건 IBK 중금채 예금은 3.76인가 그렇습니다. 얘도 메리트가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신한 외화 RP 같은 경우에는, 신한 외화 RP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6%나 주고, 그 다음에 10만 원만 이상 거래하면 7%,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8%인데다가 6월 28일까지고요. 5만 달러 한도로. 그 다음에 신한 슈퍼솔 앱에서 거래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저희 증권사 이거 수수료 0.25거든요. 물론 우대하면 협의가 있지만 0.25면 1억이면 25만 원이에요. 그쵸? 2.5, 250이니까 25만 원입니다. 1억이면 250, 사고 팔면 50만 원이에요. 이거 거의 엄청난 혜택입니다. 혹시나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 신한 사람 아닙니다. 신한이 제일 좋은 거, 그리고 RP에 대한 메리트까지 받게 되는 거. 근데 또 고려해봐야 될 게,
원화를 가지고 있는데 웨어를 바꿔가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있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거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신한에서 또 특판 나온 거 5%짜리 RP, 우리 아이 RP라고 해서 19세 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5천만 원까지 300억이니까 많고, 그다음에 신규는 주식 쿠폰인가 뭐 이런 걸 줍니다. 2, 3만 원 정도 주는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중도 해지에도 3%, 중도 해지에도 5%를 줘요.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이제 하는 방법을 안전하게 하는 거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ELB들, 우리 ELB 5.7% 아니 5%짜리 만기 되는 거 보셨죠? 20대 1 나왔습니다. 1억을 청약해도 5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자, 이렇게 몰리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5%짜리 몰렸고 4.6, 4.4까지 3개월, 6개월, 12개월이었는데 이런 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못하는 거죠. 1년 동안 5% 고정인데 중도 해지에도 3%까지 나오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키움 5.7까지 나와 있었고 한투는 5.5, 키움은 바보 되는 거 하면 무슨 말이었지? 키움 5.71B 외화가 5.7% ELB, 그 다음에 5.5% ELB다라는 거. 그 다음 신한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13일까지 만기거든요. 6.4, 8% 나오는 거. 제 지난 방송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H는 한번 바보 된다라는 거. 대단히 파킹 통장 많이 하시는데요. 파킹 통장은 장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에만 미쳐 있어요. 근데 이거에 미치면 진짜 그냥 내 계좌가 미치는 겁니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얘는 CD 금리에 녹여가지고 이 0.1%, 0.01%씩 먹겠다는 건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얘는 분명히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어져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56, 3.57인데요. CMA 발행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냥 이거 하시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혜택이 있다라는 거는 주식을 팔고 예수금으로 갖고 있는데 이틀 동안 기다려서 예수금으로 넘기는 CMA로 넘겨야 되니까, 나는 이 사이에 이틀 동안도 D+1 주식 결제될 때까지도 돈을 이 잠깐 동안 멍 때려야 되는 이 자금, 예수금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동안 사고 파는 건 괜찮아요. 이거 이후에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저는 절대 비추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저 같은 사람이 자꾸 이런 걸 까니까 여기 플러스 알파가 나오긴 했거든요. 이제 여기다 1년의 양도성 CD 금리 파킹 통장 형태에다가 액티브 알파로 해서 더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최대 0.5%를 더 줄 텐데 코스피가 1년 동안에 1%가 이상 상승하면은 연 이자로 나눠서 0.01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해봤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22년에는 1% 올랐던 거, 종가랑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1% 올랐던 거, 코스피 자료 다 뜯어가지고 제가 해봤는데, 22년에 33번, 23년에서 41번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0.05 정도 추가 수익이 나긴 해요. 그러니까, CD 금리가 3.55 정도 된다고 치면은, 여기서 0.05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외화 비교해드리는 거 5.5%, 그다음 5.6%까지 있고, 신한은 한투보다 밀립니다. 한투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 예를 들면 USD 일반 RP는 3661에 5.2%인데 얘는 3651에 5.5%입니다. 뭐 더 이상 비교 안 해드려도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끊을까? 너무 길어지는데 일단 해외 투자 보시겠습니다. 바로. 자, 898 이거는 엔비디아거든요. 지난 5년 동안 2000% 올랐어요. 엔비디아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사시는 분 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인정.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S&P를 지수형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텔 아시죠? 인텔. 옛날에 우리 인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인텔 같은 거 지금 보시면 1년 동안 37%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엔비디아 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이 S&P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미국의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랑 비교했을 때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2.2%입니다. 12.2%. 그다음에 얘는 3%예요. 오르고 내리고 해서 3%입니다. 코스피랑 투자하면은 좀 성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투자는 연간으로 평균 성장률이 12%니까 되게 높은 건데, 야, 이번에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만큼 올라놓고 연으로 나누면 이만큼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제가 한번 비교해 봐 드릴게요. 상승에 대한 연간 이 폭이고요. 얘는 하락에 대한 폭입니다. 하락은 짧았고 상승은 길었고요. 하락은 짧았고 상승은 길었습니다.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었고, 하락은 짧았고 상승은 길었습니다. 미국 주식의 특징인 것 같아요.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상승 확률도 높았고요. 그다음 속도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늘 미국 주식에 대한 장점이고, 제가 그래서 해외 투자 부서에서 지금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불마켓이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셀 때 훨씬 세고요. 약할 때는 약하지만 셀 때는 훨씬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57% 떨어졌을 때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부터 400%가 올랐던 이제 회복력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에서도 미국보다 한국보다 미국이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떨어지고 있고 미국은 올라가고 있는데 법인세에 대해서 보시면 25% 신설하면서 거꾸로 가는 반면에 얘는 이런 복잡했던 세금들을 21%로 줄이면서 세금을 낮춰주면서 기업 친화적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잠깐 속도를 좀 조절할게요. 미국에서 ETF 자산 규모로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이 SPY, S&P에 투자하는 거고요. IVV도 마찬가지로 S&P에 투자하는 겁니다. VOO 마찬가지로 뱅가드에서 나오는 건데 S&P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S&P에 투자하는 그 자산 규모가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있는데 QQQ는 나스닥이고요. 얘는 SCHD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MZ들 위주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SCHD에 대한 ETF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주식이 워낙 어렵고 여러분들 잘 꺼려 하시다 보니까 얘를 비슷하게 한국에서 얘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었어요. 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3% 프리미엄이 붙는다라는 것은 이 기본적인 형태에다가 이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손해를 보지만 주가가 완만하게 오르거나 조금씩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이 콜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장점들이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셋 다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주식은 죽어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똑같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형태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 그래서 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얘는 안정적으로 주가가 8%에서 뭐 10% 올랐던 이제 1년 동안 퍼포먼스가 있고 슈드는 주식은 사실 조금씩 오르긴 하는데 배당이 꾸준하게 성장된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쭉쭉쭉 올라가지고 나누기 10 했더니 좋았던 게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 때문에 자, 5년 전에 봤던 투자, 그 다음에 10년 전에도 12% 올랐고요. 20년 전에도 10% 올랐고요. 그러니까 언제 투자를 해도 미국은 늘 10% 가까운 평균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시라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까지 가져왔습니다. 아까 그 에셋 규모에서 가장 컸던 게 바로 이 VOO, VOO, SPY, 그 다음에 IVV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요, 똑같이 움직여요. S&P를 추종하기 때문에 이거 세 가지 겹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 개 겹쳐 있는 건데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셋 다 어떤 것을 골라도 상관없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왜냐면 어렵게 안 할 거니까.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일단 여기 보시면 1,000만 원을 만불을 기본적으로 넣어놓으면 지금 이 10년이 지난 건가? 이거 언제지? 2011년도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13% 올라서 지금 파이널 밸런스로 53,000불이 돼 있는 겁니다. 6천만 원이 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만 S&P만 넣어놨어도 재테크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연평균 13%가 올랐었고요. 정기예금에 1,000만 원씩 넣어놓다 코스피 캐시 보면은 얘는 캐시 1,000만 원 그대로 있을 거고, 코스피는 아까 연평균 2.6% 올랐던 거 1,296만 원 됐을 거고, 4%의 연이율 하면 1,490만 원 됐을 건데 얘는 S&P 이런 형태다. 지금 고점 아닙니까? 늘 고점이었고요. 늘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 종가는 1915였는데 지금 2,500, 2,600 하고 있죠. S&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셋 다 똑같다라는 건데요. 그냥 우리나라 ETF 사듯이, 우리나라 주식 사듯이 사는 거예요. 그냥 시안에서 수수료 안 받고 사시면 되고 돈 남은 건 IP로 넣으면 됩니다. 자, 거의 똑같다라는 거 움직이는 거고, 연평균 13%씩 올랐다라는 거. 하나만 더, 나스닥을 추가하게 되면, 아까 나스닥 말씀드렸죠. 나스닥을 추가하게 되면은요, 이 세 가지는 쌍둥이고, 나스닥은 좀 부침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많이 오르고 이렇게 많이 오릅니다. 자, 물론 당연히 QQQ를 해야 되겠네, 당연히 나스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여기서 사시게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지죠. 이게 여기서 사면은 이걸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QQQ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있긴 하지만 지금 사는 건 좀 고점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S&P는 여기서 사더라도 회복하는 속도가, 빠지는 속도가 S&P는 QQQ보다 훨씬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냐면은 QQQ는 이제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중을 나눠가지고 다 포함되어 있고, 테슬라, 뭐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시는 테슬라나 알파벳, 구글, 코스트코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QQQ ETF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자산이 크면 클수록 가장 묻어두기 좋은 게 바로 이 QQQ랑 그다음에 S&P의 ETF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QQQ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왜 매그니피센트라고 표시하냐면, 여러분들 애플, 엔비디아, 메타, 페이스북, 그 다음에 테슬라, 아마존, 구글 다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선순환하면서 계속해서 지수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사더라도 이것들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것을 바로 매그니피센트라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SCHD입니다. 이 슈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배당률이 현재로서는 3.5% 정도 돼요. 배당이 별로 안 높아 보이죠? 자, 내가, 사실 이거는 되게 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한 주 모으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분기별로 0.74 따라 주는 겁니다. 뭐 얼마 안 돼 보여도 2주 모으면요 이제 1.5불 되는 거죠. 3주 모으면 이제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수를 계속 모으는 거예요. 가격은 사실 좀 부침이 있긴 하지만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근데 조금씩 오르는 형태로 나오긴 하는데 이 주수를 모은다라는 거예요. 왜 주수를 모으냐? 배당 성장률이 1년에 3.7%씩 오르는데 5년에 13%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주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꾸준히 올라가요. 꾸준히 올라갑니다. 보시면 한 번 떨어진 적이 없어요. 꾸준히 올라갑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배당 성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건데 무조건 많이 줘요.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이 떨어질지언정 한 번도 깎인 적이 없다. 근데 얘네들이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배당을 많이 줄 수는 있어요. 한두 번. 근데 다음에 경영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배당을 깎잖아요. 그러면 얘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운영해서 배당을 늘 성장시킬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배당을 깎았다 높였다 하는 게 아니라 늘 이 배당 성장이라는 것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배당 성장, 이거 꾸준하게 증가하는 게 이게 배당 성장이거든요. 나는 가격이 움직이는 거 상관없고 한 달에 몇 주씩 모아서 이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기별로 따로 월급을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지금 이건 다른 손님한테 하는 거라서 가정 5억으로 해놨는데 배당 성장이 지금 한 9%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만 가정을 했어요. 3.5% 되지만 배당률이. 근데 3%의 첫 해에는 이거 얼마야? 5억. 그다음에 이자가 1,500만 원 붙죠. 3%니까. 근데 두 번째 해에는 이 9%가 성장했기 때문에 배당률이 3.2%가 되는 거예요. 복리 효과인 거죠. 얘는 또 성장하면 3.5%, 또 성장하면 3.8%.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실제로는 3%였지만 배당이 7년도에는 5%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점점 더 크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합소득세 해당 안 되려면 2천만 원까지만 받아야 되니까 일단 한 10년 정도만까지만 가지고 있자, 뭐 이런 형태로 세팅을 한 겁니다. 너무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까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모아가기에는 배당이 낮지만 슈드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4, 5년에 1억 목표 4%는 부족하기에 이렇게 해보자. 예금도 해야 되지만 공격적으로도 해야 된다. 바로 배당 받으면서 투자해보실 분, 저랑 같이 해보실 분들은 여기에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하실 분들 뭐 어렵지 않아 보여요. 이쪽 관련돼서는 여기 4,990원에 같이 모집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주식 투자까지 다 하시는 분들까지 해당되는 형태입니다. 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